항상 때가 되면 나타나는 하락론자들, 특히 부동산 폭락론자들 많이 있었죠. 또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2023년, 24년 너무 많은 하락론자들과 폭락론자들이 2차 폭락 온다, 2차 대폭 하락한다. 과연 그러한 주장들이 맞았습니까? 폭락론자들 쫓아가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죠. 폭락론자들, 하락론자들 따라다니면 가난하게 되고 거지같이 산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2년 30-40%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30-40% 떨어지려면 단연간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SNS라든가 이런 너튜버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폭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빨리 오고 시장이 안정화, 조정 시기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락론자들, 폭락론자들 아직도 입 털고 구독자 수를 늘리면서 뭐 광고 받아먹겠죠. 여러분들 절대 그런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고요. 부동산 세계를, 투자의 세계를 편향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항상 오르내림이 있으면서 우상향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자금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내 집 마련이라는데 해가시고 말고 특히 위치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하락론자들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하락하는 걸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에 좋아하는 분들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자는 의미에서 쉽게 제목 잡아보았습니다. 하락론자들한테 들으면 놀랄 일이고 또 지탄받을 일이지만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해도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에게 이게 말을 좀 순화하려고 그랬는데 자극적이지 않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빚내서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집 마련하는 거, 무조건 투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지역 봐가면서 해달라는 거고요. 하락할 때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상승할 때도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 무개념으로 내 집 마련하지 마시고요. 정말 좀 개념을 갖고 투자와 주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오를 지역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저희 팍스경제TV에 매주 매일 1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안내해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니까 전문가들의 상담 꼭 좀 받으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올랐다고 갑자기 팔지 마십시오. 팔고 나서 앰뷸런스 실려 다닙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 파는 것은 내가 못 견디고 못 찾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파는 것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대출을 좀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 대출을 활용하라는 거 이것은 좀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할 때 그때 옥석을 가려서 내 걸 좋은 걸 차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나는 잘 빠져나와서 기다릴 줄도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전쟁,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면은 모두가 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옥석 가려서 정말 조금이라도 싸게 그리고 미래가 전도 유망한 지역으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 인건비 많이 올렸죠. 인건비 상상불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 노동자와 동일한 월급 받아가고 4대 보험 가져가고 퇴직금 받아갑니다. 그런데도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으키고 있죠. 그다음 지금 현재 이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와 그 각종 어려움 때문에 정부에서 채권 발행해서 마구 시장에 돈을 뿌렸잖아요. 시장에서 돈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언젠가는 실물 가치, 이 실물 경제에는 상당한 가격을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 인건비,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조금 과거 2, 3년으로 내려가서 보면은요,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 월급만 팍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제 말씀이 모순인 것처럼 잘 기억을 되살아게 보면은 그게 좀 생각해 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과연 자본주의 이 시장을 어떻게 여러분이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는 생산성 향상을 요구하고 자본의 유동성을 많이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자본을 갖고 내가 부자가 돼야만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에는 게임 이론상 보면 돈이 나가면 누군가가 가져가죠. 결국은 국민과 정부에서 돈을 가져오고 가는 사이인 것 같고 국민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간단한 거잖아요. 어떻든 경제를 돌아가야 되니까. 그 반대로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있으니까 그쪽은 화폐 발행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본주의는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이 화폐 발행이 과거에는 금본위 시장이었잖아요. 내가 한국은행에서 그 1kg를 확보했으면 1kg만큼 돈이 나갔는데 금덩어리가 부족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5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갚을 때니까 돈을 줘.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 국채 또 복지를 위해서 또 국민이 어려우면 각종 수해라든가 코로나든가 이런 거 있으면 돈을 좀 풀어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어 또는 복지를 위해서도 풀지 않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돈이 어디로 냐면 결국은 사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오게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화폐의 구매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에 하락하죠. 그러면 20년, 30년 있다가 20년, 30년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떤 장사를 해서 지금 100만 원 벌어야 될 걸 화폐 가치가 하면 그때 가서 1000만 원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100만 원을 계속 20년에도 100만 원 일하는다면 세금 부가세 10% 뗀다고 할게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년에 가면 100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수입을 올려야만 그 100만 원 가치가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10% 1000만 원을 가가지고 10% 부가세 뗐다고 해요. 100만 원을 뗐다고 할게요. 100만 원 갚기 쉽죠. 그러니까 올해 1조 발행했으면 나중에 20년 있다 1조 갚기는 매우 쉽죠. 현재 가치에서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성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뭔가 시중에 돈이 없어요. 쓰는 사람 없어요. 그건 불안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불안이 끝나는 시점들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구매력은 좋고 화폐가 많이 있겠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무언가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실물 가치인 것들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수반된 이후 5년 후도 10년 후에 세금을 회수한다라는 건 더 쉽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실물 가치들이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적금 붓고 있죠. 적금 부어서 지금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나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내 신용과 내 저축을 활용해서 무언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무언가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너무 비싸죠. 10억, 15억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도 안 오를 지역 가가지고 아파트 사면 평생 물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위치, 서울이라고 하는 위치에 당장 아파트 접근하지 마시고, 결혼 안 하시는 분들, 결혼하셨더라도 아직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직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파트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재개발 같은 거 투자하세요. 돈을 적게 투자해서 뭐 아파트 되는 걸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되게 비하합니다. 가장 쉬운 얘기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어디가 빨라요? 뭣도 모르고 그냥 재건축이 빠르대요. 사실은 재건축은요, 토지 등에서 토지 그 지분 확보라든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75%라면 재개발은 50%거든요. 그 25% 차이만으로도 엄청나고요. 재건축은 그냥 재개발 안 해도 그냥 그게 아파트니까 리모델링하고 집 고쳐서 살면은 그냥 살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늦고 그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특히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데는 정말 진행하기가 힘들죠. 왜? 사는 게 불편함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재건축이라는 특수성을 보면 재건축 한다고 무조건 모여들어요. 가격도 원래 비싸요. 거기다가 재건축하면 공사비도 비싸요. 거기다 내고 또 입주할 때 되면 큰 가격 차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좋아하느냐? 그냥 살만한 아파트가 있고 눈에 보이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재초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개발은요, 다 건물 대부분 5층 이하예요. 철거 비용도 지하가 많이 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 비용도 쉬워요. 그림지도 쉬워요. 완전 다시 엎어서 다시 만드는 거라 쉽고, 또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기왕이면 좀 깨끗한 아파트에 사는 게 좋고, 아파트 만들어지면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다 하면 재개발 속도도 빠르고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애하고 비하하는, 재개발을 비하하는 거, 이거 못된 습관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 하지 말아야 될 지역에 해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투자해서 10년, 20년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재개발 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 투자한 거예요. 잘못 투자한 것을 재개발을 투자 잘못했다고 쌍그리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 되는 지역은요, 아파트 사도 안 되고요, 재건축 사도 안 돼요.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잘 되는 지역, 대놓고 가격 많이 오르는 지역은요, 그런 지역들은 아파트도 가격도 높지만 재개발했을 때 그 프리미엄도 높고요. 또 따라서 재건축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성공하는 지역들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때 저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날 뭐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할 때 물어보면 꼭 뭐 언제 입주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파트 사면, 아파트 새로 새 아파트 사면 언제 재건축해요? 물어보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격만 오르면 돼요. 재개발 투자를 해가지고 구역 지정돼서 가격 2, 3억 오르면 되고요. 또 조합 인가가 나서 또 2, 3억 더 오르면 돼요. 그럼 5, 6억 버는 거잖아요. 사업 시행 나서 또 1억 벌어서 6, 7억 벌면 돼요. 관리 처분해서 1억 벌어서 8억 벌면 돼요. 준공 나서 10억, 20억 벌면 돼요. 추가 부담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전세를 놓고 추가 부담금 내시고, 돈이 많으면 그냥 들어가서 사시고, 돈이 조금 부족하면 대출 받아서 사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얼마나 올랐냐가 중요해요. 뭐 오르는 게 뭐 10%, 20%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100%, 200%, 300% 오르는 거니까 재개발 믿으시고요. 재개발 투자하세요. 그런데 안 좋은 지역, 좋은 지역, 안 오를 지역, 내릴 지역, 이것만 구분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시기 바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세요. 저에게 내가 여기는 왜 오르는지, 왜 이 지역은 이 프리미엄이 높은 건지. 그럼 사업성이 안 좋아. 사업성을 무시해도 되는 지역. 사업성은 물리적 숫자라고 늘 말씀드렸고, 입주 후에 프리미엄, 그
정말 감성적, 정성적 가격이 높은 지역을 찾는 게 좋은 건데 맨날 뭐 용적률이 190% 찾아라 다니고 뭐 용적률 230% 버리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 맨날 이상한 동네 투자해가지고 보리자루 찾고 그냥 계속 재개발을 오르길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재개발 시장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꼭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자 직장을 다니면서 매월 월 300만 원을 저축을 해가지고 요즘 이자 한 4% 받기 힘들지만 4% 받았다고 할게요. 5년 저축을 했더니 그것도 연복리로 했더니 2억 9,500, 9,900 얼마 나와요. 1억 9,900 얼마. 채 2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복리로 해가지고 저축을 했더니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 동료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성실히 일 열심히 하면서 저축보다는 재개발이든 아파트 갭 투자 해가지고 봤더니 5년 지났더니 나는 2억 벌어가지고 집 살려고 했더니 2억 갖고 살 수가 없는데 친구 녀석은 전세 끼고 하나 사거나 대출 받아서 하나 샀더니 집이 6, 7억 가가지고 5억 넘게 올라가지고 자기는 넘사벽이 되고 이 친구는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가격이 쌀 때 사가지고 높을 때 팔고 싸게 사서 높을 때 사고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수평적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또 사서 비쌀 때 팔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적 존재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묘하게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세월이라는 팩터 5년, 10년, 15년 이렇게 세월이라는 걸 X축에 넣고 나면은요 가격 프라이스 Y축은요 무조건 가격이 올라요. 비록 떨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오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샀다 팔았다는 사람은 이런 개념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가난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 자본주의 시장에서 화폐가 특히 요즘과 같이 선거가 많은 나라일수록 화폐 발행이 더 심각하게 많아지거든요. 화폐가 발행이 많아진다는 건 뭐였죠? 시장에 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결국 물가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화폐의 가치, 화폐가 갖고 있는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경제들은 계속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을 갖다가 막 폭락한다, 하락한다, 제2의 하락. 그러면 있잖아요. 이 하락을 막 시키려면 그동안 발행됐던 돈을 무조건 그냥 가서 강제적으로 다 걷어와야 돼요. 살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야 폭락이 되는데 살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규제와 이런 조정 기간에 하락한다고 해서 그걸 폭락한다고. 그래가지고 폭락한다고 하면 또 깔깔깔 좋아해가지고 모여서 서로 그냥 그래 폭락 기다릴게 이런 참 그런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자본주의의 시장의 속성을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강의하고 사람들을 호도시키는 거 보면요. 그런 참 안타까워. 그런 애들이 또 이상하게 무슨 그래프를 갖다가 통계 어쩌고저쩌고 통계 베리데이션도 잘 모르는 이상한 애들이 이런 뭐 국토부라든가 뭐 이 시세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과 화폐의 속성들, 발행 속성들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폭락과 하락으로 가지 마시고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없어져 가기 때문에 도시가 유령화되고 정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서울이라는 시장을 가지고 그냥 폭락으로 몰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좀 견해를 들어가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연봉 5천, 4천, 5천 되시는 분들이 2억 정도 신용 좋으면 무조건 대출이 DSR 받더라도 한 2억 정도 대출 나오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을 돈을 빌리면 금리가
저축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한 1, 2% 높죠. 대출 이자는. 그리고 5년 빌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자가 5천만 원입니다. 2억을 미리 빌려서 5년이 지난 동안 낸다면 5천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갔어요. 이걸 전부 소비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자가 결국은 그걸 가지고 집을 하나 샀다든가 아니면 역세권에 빌라 하나 샀다든가 한번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1억 3억 5천짜리 전세에 2억 끼고 1억 5천 투자하신 분들 참 다 2, 3억 벌었잖아요. 1, 2년 사이에. 이러한 지역들이 서울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비싼 지역만 보지 마시고 인기 있는 지역만 보시고 가격이 오를 지역들을 찾아서 내가 소중한 나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나중에 한 4, 5년, 10년 지나면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하고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대출을 종용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라고 말씀드리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같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